검붉은 핏덩이가 비단 용포 위로 왈칵 쏟아지자 침전 안을 가득 채우던 무거운 정적은 단숨에 비명과 통곡으로 뒤바뀌었다. 주상 전하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른 기침 소리는 마치 낡은 북가죽이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을 내며 구중궁궐의 높은 천장을 때렸고, 그 소리에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린 내관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곁을 지키던 상궁들이 황급히 명주수건으로 전하의 입가를 닦아내려 했으나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붉은 선혈은 이미 옥체의 생기를 앗아가고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었으니, 이를 지켜보던 어이의 손끝조차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려버린 채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침전 안에는 독한 탕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숨막히는 악취를 풍겼고, 촛불조차 위태롭게 흔들리며 꺼져가는 왕의 생명을 대변하는 듯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전하께서 일이 무너지시면 종묘사직은 어찌하란 말이옵니까? 도승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침전의 문사를 뚫고 나갔지만 왕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다. 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으나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것은 말이 아닌 끓는 가래 끓는 소리와 핏물뿐이었다. 왕의 창백한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다 힘없이 침상 아래로 툭 떨어지자 지켜보던 중전은 비단 치마폭을 움켜쥐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고, 그 모습은 마치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움을 보여주는 처절한 광경이었다. 밖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바람이 몰아쳐 처마 끝에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니 이는 하늘조차 이 나라의 불운을 슬퍼하여 곡을 하는 것만 같았다. 이 괴이한 병마는 비단 궁궐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니 도성 밖 여염집에서도 곡소리가 끊이지 않은지 이미 달포가 넘어가고 있었다. 원인 모를 열병이 돌기 시작하여 멀쩡하던 장정이 하루아침에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젖먹이 아이들마저 어미의 품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참혹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저잣거리의 상점들은 문을 닫아 걸었고, 거리에는 시신을 실어 나르는 수레바퀴 소리와 썩어가는 시취만이 가득했으니 한때 활기 넘치던 도성은 마치 죽은 자들의 도시처럼 음산하고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의원들이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침을 놓았으나 이 괴질 앞에서는 그 어떤 명의의 처방도 무용지물이었고, 백성들은 하늘이 노했다며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근 채 죽음의 순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하의 맥을 짚어보았으나 그 맥박은 가느다란 시로라기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기를 반복할 뿐 회생의 기미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 땀을 소매로 훔치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그 모습을 본 대신들의 얼굴에는 흑빛이 감돌았다. 이때 침묵을 깨고 수석어이가 바닥에 머리를 또 쓰며 쉰 목소리로 아뢰었다. 전하, 신의 의술이 미천하여 옥체를 보전치 못하니 죽어 마땅하옵니다. 하오나 고소에 이르기를 북방의 험준한 설산 깊은 곳에 천년 묵은 설삼이 자라는데 그것만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모든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영약이라 하였사옵니다. 그의 말은 절망 속에 빠진 조정의 한 줄기 희미한 빛과 같았으나 그곳은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험지 중의 험지였다. 설산은 사시사철 눈보라가 몰아치고 천길 낭떠러지와 굶주린 맹수들이 도사리는 곳으로, 그곳에 들어가 살아서 돌아온 자는 전설 속에나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왕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금 그 어떤 위험도 충심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 조정의 관리들 사이에서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영의정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이 위급한 시국에 목숨을 걸고 저 북방의 설산으로 가서 약을 구해오겠는가? 성공한다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될 것이나 실패한다면 그 시신조차 찾지 못할 것이다. 좌중이 침묵에 잠긴 가운데 문반과 무반을 통틀어 가장 강직하고 충성스럽기로 소문난 민대감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소신, 비록 늙고 병약하나 전하의 은혜를 입어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 한 목숨 바쳐 약을 구해오겠나이다. 민대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결연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태산과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젊고 혈기왕성한 관리 15명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소신들도 민대감을 따라가겠나이다. 전하를 위해서라면 끓는 물이나 불 속이라도 뛰어들 것이온데 하물며 눈보라치는 설산이 대수겠사옵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침전의 석가래를 울릴 듯 쩌렁쩌렁했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신료들은 그들의 기계에 감복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게 하여 도합 16명의 결사대가 꾸려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훗날 역사에 기록될 고난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출정을 앞둔 그날 밤, 민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집들을 거닐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한 빛만을 내뿜고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은 그의 옷깃을 파고들며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내 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로서 임금의 위중함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부디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가거라.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린 자식들은 아비의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으나 민대감은 애써 그들의 손을 떼어내며 뒤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16명의 관리들은 궁궐 앞마당에 모여 출정식을 가졌다. 그들의 복장은 화려한 관복 대신 질긴 가죽옷과 털신으로 바뀌어 있었고 등에는 약초를 캘 도구와 며칠간의 식량이 든 진보다리가 매어 있었다. 병색이 완연한 왕은 차마 거동할 수 없어 내관을 통해 친필 밀서와 보검을 하사하며 그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그대들의 충심은 하늘을 감동시킬 것이니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짐은 그대들이 돌아올 때까지 죽음과 싸워 이길 것이다. 왕의 전가를 전해 들은 16관리는 북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비장한 각오는 새벽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성문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결코 멈출 수는 없었다. 도성의 백성들은 병든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와 그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다. 나리들, 부디 성공하시어 우리 전하를 살려주십시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은 관리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백성들에게 답례를 보내고 안개가 자욱한 북쪽 길을 향해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그들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도성을 벗어나 북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으니 며칠을 가도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황무지가 계속되었다. 밤이면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와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어 갈증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민대감은 지친 기색 없이 앞장서서 일행을 독려했다. 우리가 멈추면 전하의 숨결도 멈춘다는 것을 잊지 말게. 조금만 더 가면 험한 고개가 나올 것이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네. 그의 격려에 힘입어 젊은 관리들은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으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산맥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뿐이었다. 한양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나자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원이 나타났다.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살을 베는 듯 했고 눈보라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다. 말들은 추위에 지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지기 시작했고 관리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버리고 도보로 눈길을 헤쳐나가야만 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걸으며 그들의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었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대감,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지 않으면 모두 얼어 죽을 것입니다. 일행 중 막내가 울먹이며 호소했으나 민대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멈추면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며 계속 걸어야만 산다. 그때 선두에 섰던 관리가 비명을 지르며 눈 구덩이 속으로 사라졌다. 사람 살려, 여기 구덩이가 있소. 눈 덮인 땅 아래 숨겨진 크레바스에 빠진 것이었다. 동료들이 황급히 밧줄을 던져 그를 끌어올렸지만 그는 이미 다리가 부러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어디선가 굶주린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산을 울리며 들려왔다. 눈보라치는 설산 한가운데 부상자를 데리고 맹수의 위협까지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16관리는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무기를 겨누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호랑이의 푸른 안광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왕명을 받은 사신이다. 짐승 따위가 감히 우리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 민대감이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횃불을 높이 쳐들자
호랑이는 잠시 주춤하더니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추위는 점점 더 맹렬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동굴을 찾아 밤을 피하기로 하고 부상당한 동료를 번갈아 업어가며 눈보라를 뚫고 나아갔다. 간신히 작은 동굴을 발견하여 모닥불을 피웠으나 젖은 장작은 매캐한 연기만 피올릴 뿐 따뜻한 온기를 주지는 못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고 떨면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다. 민대감은 잠든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가 나라의 인재들이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가장이었다.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는 품속에 간직한 왕의 밀서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리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약을 구해 전하를 살리고 이들을 무사히 고향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는 꺼져가는 모닥불에 마른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며 밤새도록 불침번을 섰고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그들의 운명을 시험하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자 눈보라가 잦아들고 멀리서 희미하게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민대감은 동료들을 깨워 다시 행군을 준비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무 지팡이로 눈을 찔러가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구름 위로 솟은 거대한 산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목표로 했던 천년 설삼이 자란다는 전설의 영산이었다. 웅장하고 신비로운 자태에 압도된 그들은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으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만 했다.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지옥, 그곳이 바로 그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설산의 중턱이었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원기가 동시에 통곡하는 듯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눈꺼풀에 달라붙은 얼음 조각 때문에 앞을 보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민대감은 지팡이에 온몸에 체중을 실어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었으나 발을 내딛는 곳마다 허벅지까지 눈이 차올라 마치 툼에 빠진 것처럼 그를 놔주지 않으려 했다.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발가락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지 오래였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냉기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찔러대었다. 일행 중 가장 체력이 좋았던 무관 출신의 김정희조차 입술이 검푸르게 변한 채 헛구역질을 해대고 있었으니 문관들의 처참한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다리를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대감,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못 가겠습니다. 대열의 후미에서 힘겨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사관이 수찬이 눈밭에 주저앉으며 울먹였다. 그의 얼굴은 동상으로 인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릿해져 있었다. 민대감이 황급히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정신 차리게. 여기서 앉으면 영영 못 일어나는 거야. 자네 고향에 있는 노모를 생각하게. 늙은 어미가 자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민대감의 호통에도 이수찬은 고개를 힘없이 떨구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따뜻한 아랫목에 밥상을 차려놓으셨군요. 배가 고픕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 선 자만이 본다는 환영이었다. 민대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나 그를 살리기 위해선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수찬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설산의 정적을 깼다. 그제야 정신이 든 이수찬이 멍한 눈으로 민대감을 올려다보았고 동료들이 달려들어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미안하네. 내가 잠시 정신을 놓았네. 민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마른 걸량을 떼어 이수찬의 입에 넣어주었다. 돌덩이처럼 딱딱한 걸량이었지만 그것은 생명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다시 걸음을 옮겼으나 식량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자 기온은 더욱 급격히 떨어졌고 어둠과 함께 찾아온 공포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적으로 돌변하여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들이 그들을 감시하듯 주위를 맴돌았다. 그들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서로를 끌어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든 새벽,
그들은 기이한 소리에 잠을 깼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짐승의 포효도 아닌 가나프고 애처로운 비명소리였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김정희가 칼자루를 움켜쥐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소리는 계곡 아래쪽, 덤불이 우거진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민대감은 귀를 기울였다.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소리니 한번 가보자꾸나.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 덮인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자 붉은 핏자국이 하얀 눈 위에 점점이 뿌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핏자국은 덤불숲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더욱 처절하고 간절했다. 긴장감 속에 덤불을 헤치고 들어간 그들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에는 전설 속에서나 듣던 영물, 사향노루 한 마리가 덫에 걸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놈의 털은 은은한 갈색 윤기가 흘렀으나 뒷다리는 무시무시한 톱니가 달린 무쇠 덫에 꽉 물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으스러져 있었다. 노루는 사람들을 보자 공포에 질려 더욱 거세게 발버둥쳤지만 그럴수록 날카로운 톱니는 살을 더 깊이 파고들어 선혈이 낭자하게 뿜어져 나왔다. 그 눈망울은 어찌나 크고 맑은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했다. 이것은 귀한 사향노루가 아닙니까? 의학의 조예가 있던 한 관리가 탄성을 질렀다. 사향은 금보다 비싸고 죽어가는 사람의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지쳐있던 관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굵직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키시오! 내 밥줄에 손대지 마시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한 손에는 녹슨 도끼를 다른 한 손에는 피 묻은 자루를 든 거구의 산에 사냥꾼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흉터투성이었고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살기가 등등했다. 그는 관리들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나리들은 보아하니 관가에서 나오신 분들 같은데 이 깊은 산골까지 무슨 일로 오셨소? 설마 내 노루를 탐내러 오신 건 아니겠지요? 사냥꾼은 성큼성큼 다가와 노루의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노루는 비명을 지르며 바둥거렸지만 사냥꾼의 악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놈을 잡으려고 내가 꼬박 사흘 밤낮을 눈밭에서 굴렀소. 이놈의 배꼽에 든 사양주머니 하나면 내 1년 치술값은 좋게 나오지. 사냥꾼이 허리춤에서 시퍼런 단검을 꺼내들자 노루는 죽음을 직감한 듯 가늘게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대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러나 일행 중 한 명인 조낭청이 다급하게 앞으로 나섰다.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조낭청은 민대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대감, 이것도 하늘의 뜻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찾는 설삼은 구경조차 못했고 언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저 사양이라도 구해서 전하께 바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이의 말로는 사양 또한 막힌 기혈을 뚫는데 천하의 명약이라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관리들이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다. 춥고 배고픈 그들에게 눈앞에 확실한 약재인 사양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어쩌면 이 고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사냥꾼은 관리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는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흥정을 걸어왔다. 호, 나리들도 이 물건이 필요한 모양이구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내 이놈 배를 갈라 사향 주머니를 꺼내 드릴 테니 가진 돈이나 폐물을 좀 내놓으시겠소. 도성 관리들이라면 값비싼 놀이개 하나쯤은 차고 다닐 게 아니오. 그는 칼끝으로 노루의 배를 툭툭 건드리며 위협했다. 노루는 공포에 질려 끼익 하는 쇳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민대감의 가슴을 서늘하게 긁어내렸다. 조낭청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재촉했다. 대감, 어서 결정을 내리시지요. 저 자가 노루를 죽이기 전에 사양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 짐승 하나 죽는 것이 대수입니까? 나라의 지존이신 전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익과 생명의 존엄 사이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관리들은 술렁거렸다. 맞습니다. 짐승은 어차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약으로 쓰이는 것이 저놈에게도 영광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리 애처롭게 살려달라고 비는데 어찌 잔인하게 죽인단 말입니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냥꾼은 참을성이 없다는 듯 혀를 찼다. 에이, 말들이 많구먼. 내 그냥 죽여서 가죽은 내가 갖고 사양은 장터에 내다 팔겠소.
그가 칼을 높이 쳐들고 노루의 목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찰나였다. 멈추시오. 민대감의 준엄한 호통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어 난폭한 사냥꾼조차 흠칫하며 멈칫할 정도였다. 민대감은 천천히 사냥꾼 앞으로 걸어 나갔다. 민대감의 눈은 노루에 젖은 눈망울과 마주쳤다. 그 눈 속에는 살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과 인간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짐승의 눈에서 병상에 누워 계신 전하의 눈빛을 보았고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의 눈빛을 보았다. 생명의 무게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왕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깨달음이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이복에 칼을 거두게. 민대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사냥꾼은 어이없다는 듯 대꾸했다. 무슨 소리요? 내 사냥감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관리가 무슨 상관이요? 조낭청 또한 안타까운 듯 발을 동동 굴렀다. 대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양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민대감은 조낭청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냥꾼을 향해 다시 말했다. 그 노루를 내게 넘기게. 죽이지 말고 산채로 말이네. 사냥꾼은 콧방귀를 뀌었다. 산채로? 이놈을 살려서 뭐 하려고? 애완동물로 키우시게? 이놈 몸값은 내 목숨 줄이나 다름없소. 공짜로는 어림도 없지.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사냥꾼의 손에 들린 칼날은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고 관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민대감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민대감은 품속 깊은 곳에 손을 넣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집을 떠날 때 아내가 챙겨준 가문의 보물인 옥패였다.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물건으로 도성 내의 집 몇 채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옥패를 꺼내어 사냥꾼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영롱한 비취색 빛깔이 하얀 눈밭 위에서 신비롭게 빛났다. 이것이면 자네의 1년치 술값이 아니라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재물이 될 것이네. 이것을 줄 테니 당장 그 덫을 풀고 짐승을 놓아주게. 사냥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보물에 눈이 멀어 침을 흘릴 듯 입을 벌렸다. 정말 이걸 저에게 주신단 말이오? 조낭청과 다른 관리들은 경악하여 소리쳤다. 대감, 미치셨습니까? 그 귀한 보물을 젖갓 짐승 목숨과 바꾸시다니요. 그리고 사양은 어쩌시렵니까? 민대감은 그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냥꾼에게 옥패를 던져주었다. 사냥꾼은 옥패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이빨로 깨물어 보더니 희희낙낙하며 덫의 족쇄를 풀기 시작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무시무시한 톱니가 벌어지자 노루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절뚝거리며 덫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노루는 도망가지 않았다. 상처의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을 구해준 이를 알아보는 것인지 노루는 바들바들 떨며 민대감의 발치에 쓰러졌다. 사냥꾼은 옥패를 챙겨 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운 좋은 줄 아시오. 그 옥패 덕에 목숨 건진 거요. 사냥꾼의 비아냥거림이 메아리처럼 멀어졌다. 남겨진 것은 피 흘리는 노루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관리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민대감뿐이었다. 찬바람이 다시금 불어와 그들의 옷깃을 세차게 흔들었다. 조낭청은 원망 어린 눈빛으로 민대감을 노려보며 말했다. 대감,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빈손입니다. 약도 구하지 못하고 귀한 재물만 날렸습니다. 이 책임을 어찌 지시렵니까? 민대감은 묵묵히 자신의 겉옷을 찢어 노루의 상처를 감싸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지극정성 그 자체였다. 짐승의 목숨을 빼서 왕의 목숨을 구함은 하늘의 이치가 아니다. 피를 보고 얻은 약으로 어찌 생명을 살리겠는가. 그의 말은 낮았지만 설산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관리들의 가슴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다. 노루는 민대감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받아들였다. 따뜻한 피가 민대감의 손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처를 다 싸매어 주자 노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 크고 맑은 눈으로 민대감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산 위쪽을 향해 몇 발자국 걸어갔다. 그러고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저것 보십시오. 노루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막내 관리가 소리쳤다. 노루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자 다시 한번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까딱였다. 그 방향은 길이 없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짙은 안개가 뒤덮인 미지의 계곡 쪽이었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금단의 구역처럼 보였다. 민대감은 직감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가자. 저 짐승이 우리를 인도하려는 것 같구나. 관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민대감의 확신에 찬 눈빛과 노루의 신비로운 행동에 홀린 듯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그들은 노루의 절뚝거리는 뒷모습만을 이정표 삼아 깊고 깊은 산속 신비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갔다.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앞서가는 노루의 뒷모습은 짙은 안개 속에서 명멸하는 도깨비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으나 기이하게도 그 형체는 결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방은 온통 젖빛 안개로 뒤덮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고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인지 평지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연속이었다. 관리들은 서로의 허리춤을 밧줄로 묶어 연결한 채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지네처럼 꿈틀거리며 노루가 이끄는 미지의 길을 더듬어 나아갔다. 대감, 정말 이 짐승을 믿고 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리 가다가는 우리 모두 귀신도 모르게 저승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조낭청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투덜거렸으나 그의 목소리는 안개에 먹혀 메아리조차 울리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민대감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으며 대답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저 짐승이 우리를 살리든 죽이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딴 생각 말고 발밑이나 조심하게. 그의 말은 단호했으나 그 또한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으니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저승사자의 입김처럼 서늘하게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들이 들어선 길은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북방의 산군. 들조차 피해간다는 귀곡귀구의 입구와 흡사했다. 기기묘묘하게 깎인 바위들은 마치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었고 말라비틀어진 고목들은 하늘을 향해 앙상한 손을 뻗으며 원망을 토해내는 듯했다. 그때마다 노루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히잉하는 쇳소리를 내어 일행의 위치를 확인했다. 다친 다리가 욱신거리는지 쩔뚝거림은 더욱 심해졌지만 녀석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빚진 생명의 값을 갚기 전에는 쓰러질 수 없다는 듯 처절한 몸짓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민대감은 그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서 느껴지는 저 강렬한 의지는 어쩌면 인간이 잃어버린 순수한 신의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친 동료들을 독려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게. 저 녀석도 저리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를 돕고 있지 않은가. 그때 선두에 섰던 김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발을 디딘 바위가 푸석하게 부서지며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뒤따르던 이 수찬과 민대감까지 덩달아 끌려가려는 찰나 모두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동을 걸었다. 으악! 살려주시오! 김정희의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바람에 그네처럼 흔들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절벽 밑으로 구름이 흐르고 있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밧줄을 당겨 어서. 민대감의 고함 소리에 15명의 사내들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밧줄을 잡아당겼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나오고 어깨가 탈골될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동료를 잃을 수는 없었다.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와 거친 기합소리가 뒤섞인 끝에 겨우 김정희를 다시 절벽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그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거친 숨만 몰아쉴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죽음이 턱 밑까지 쫓아왔던 순간이었다. 공포에 질린 일행 사이에서 다시금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저 짐승이 우리를 죽이려고 일부러 험한 길로 유인하는 게 분명합니다. 한 관리가 울분을 토하며 칼을 뽑아들고 노루를 겨누었다. 내 저 요물을 베어버리고 돌아가겠소. 살기가 등등한 그의 모습에 노루는 도망가지도 않고 슬픈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민대감이 벌떡 일어나 앞을 가로막았다. 거두거라. 내 놈은 지금 두려움에 눈이 멀어 사리 분별을 못하는구나. 짐승이 우리를 해하려 했다면 진작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굴로 데려갔을 것이다. 저 눈을 보아라. 어디 저것이 살기를 띤 눈이더냐. 민대감의 호통에 관리는 씩씩거리며 칼을 거두었지만 일행 사이에는 여전히 불신과 공포의 기류가 팽팽하게 감돌았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노루가 갑자기 절벽 끝으로 다가가더니 허공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시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게 무슨 짓입니까? 모두가 의아해하며 바라보는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드러난 광경은 실로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들었다. 안개 너머에는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돌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자연이 빚어낸 다리라기보다는 신선이 놓은 듯 기묘한 형상이었다. 만약 안개가 걷히지 않은 채 무작정 전진했다면 모두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이 분명했다. 노루는 그 다리를 건너라는 듯 먼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길이 있었구나. 정말로 길이 있었어. 관리들은 탄성을 지르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불신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민대감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보았느냐?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저 짐승은 하늘이 보낸 사자임이 틀림없다. 그들은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노루를 따라 좁은 돌다리를 건넜다. 다리 아래로는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었고 물방울이 튀어올라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거짓말처럼 공기의 온도가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뼈를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설산의 날씨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봄날의 훈풍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눈 덮인 산속에 이런 별천지가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바위 틈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수가 솟아나고 있었고 그 주위로는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은 푸른 이끼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관리들에게 이곳은 극락정토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온천수에 손을 담그고 얼굴을 씻었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며 긴장이 풀리자 몇몇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노루는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온천을 지나 더 깊은 골짜기, 거대한 동굴 입구로 그들을 이끌었다. 동굴 입구에는 오래된 비석 하나가 쓰러져 있었는데 이끼에 덮여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다. 민대감이 이끼를 걷어내자 희미하게 신약금지, 셴역, 찐디 라는 글자가 드러났다. 신의 약이 있는 곳이니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이곳이 바로 전설 속의 그곳이로구나. 민대감의 목소리가 전율로 떨렸다. 그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횃불을 밝혀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웅장했으며 천장에는 형형색색의 종유석들이 매달려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부터 은은하면서도 코를 찌르는 독특한 향기가 풍겨나왔는데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솟는 듯했다. 이것은 필시 범상치 않은 약초의 기운이었다. 동굴의 끝에 다다르자 천장이 뚫려 있어 햇빛이 기둥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빛이 닿는 중앙의 바위 위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기적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삼이나 약초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자수정으로 빚어놓은 듯 영롱한 보랏빛을 띠는 버섯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광경이었다. 버섯의 갓에서는 신비로운 석이뢰이치 가뿜어져 나와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고서에만 존재한다고 전해지던 천하의 영약, 자광영지, 즈광링지였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썩은 뼈에 살을 돋게 한다는 전설의 명약이 눈앞에 실제하고 있었다. 16명의 관리는 그 압도적인 신비함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민대감은 떨리는 손을 뻗어 자광영지를 향해 다가갔다. 그 순간 안내를 마친 노루가 바위 아래쪽에 털썩 주저앉았다. 힘이 다한 모양이었다. 민대감은 약초를 채취하기에 앞서 노루에게 다가갔다. 노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민대감을 보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녀석의 다리에 감아준 민대감의 옷자락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상처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네가 우리를 살렸구나. 임금님을 살리고 나라를 구했어. 민대감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노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짐승의 보은이 이토록 지독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뒤따라온 관리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노루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사양을 탐내던 조낭청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있었다. 서둘러라. 해가 지기 전에 채취해야 한다.
이 약초는 양기가 가장 강한 오시에 캐야 약효가 온전하다 했다. 민대감의 지시에 관리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약초 채취를 시작했다. 그들은 쇠붙이가 닿으면 약효가 떨어진다 하여 미리 준비해온 대나무 칼과 사슴뿔로 조심스럽게 자광영지를 떼어냈다. 하나하나를 캘 때마다 손끝에서 찌릿한 기운이 느껴졌고 온몸에 활력이 도는 기이한 체험을 했다. 준비해온 비단 보자기에 약초를 정성스럽게 싸서 짊어지니 그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 안에 담긴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무거운 것이었다. 채취가 끝나갈 무렵 동굴 밖에서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다. 땅이 울리고 돌가루가 떨어지니 관리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무슨 소리냐? 산사태가 난 것 아닙니까? 당황하는 그들 앞에 노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들어왔던 입구가 아닌 동굴의 반대편, 어둠 속에 숨겨진 좁은 개구멍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빨리 이쪽으로 피하라고 재촉하는 듯 다급했다. 민대감은 직감적으로 위기가 닥쳐왔음을 깨달았다. 들어올 때 건넜던 그 돌다리가 무너졌거나 밖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되돌아갈 길은 막혔다. 이제 살아서 나갈 방법은 오직 이 영물이 가리키는 또 다른 미지의 통로뿐이었다. 약초를 가슴에 품은 관리들은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며 노루가 가리키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했다. 기쁨의 환호가 채가시기도 전에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사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굴 밖에서는 때 아닌 눈사태가 일어나 그들이 지나왔던 귀곡의 입구를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말았다. 만약 그들이 약초를 보고 탐욕에 눈이 멀어 지체했거나 노루의 경고를 무시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 했다면 모두 눈 속에 파묻혀 고혼이 되었을 터였다. 민대감은 마지막으로 동굴을 빠져나가기 전 뒤를 돌아보았다. 노루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바위 옆에 편안히 엎드려 있었다. 녀석은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쳤다는 듯 깊고 그윽한 눈으로 떠나는 인간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부디 평안하거라. 민대감은 마음속으로 깊은 작별을 고하고 어둠 속으로 발길을 돌렸다. 자광영지의 신비한 보랏빛이 그들의 등 뒤를 비추며 마치 축복처럼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좁은 개구멍 속은 마치 세상의 끝으로 이어지는 통로인 양음습하고 서늘하기 짝이 없었다. 민대감을 선두로 한 16명의 관리들은 바닥을 기어가는 벌레처럼 납작 엎드린 채 젖은 바위와 진흙탕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머리 위로는 수천 마리의 박쥐떼가 기괴한 날갯짓 소리를 내며 스쳐 지나갔고 발밑으로는 정체 모를 지하수가 콸콸 흐르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오직 민대감의 품속에 있는 자광영지가 뿜어내는 은은한 보랏빛 서기만이 그들의 유일한 등불이자 희망이었다.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의 앞길을 비추며 험한 돌부리를 피해가게 했고 지쳐서 쓰러지려는 자들의 정신을 맑게 깨워주는 신묘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대감, 이 길이 과연 맞습니까? 짐승이 알려준 길이라 해도 이것은 마치 땅속 깊은 저승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뒤따르던 이 수찬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민대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의심하지 마라. 그 영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역을 내어준 것이다. 이 빛을 믿고 끝까지 가야 한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무릎과 팔꿈치가 다 까져 피범벅이 되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무렵 저 멀리서 희미한 바람 소리와 함께 신선한 공기가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썩은 흙 냄새와 박쥐의 분변 냄새 대신 향긋한 솔레음이 코끝을 스치자 관리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출구를 향해 기어나갔다. 좁은 바위 틈을 비집고 밖으로 튀어나온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나온 곳은 설산의 반대편 기준이 아니라 놀랍게도 도성에서 불과 반나절 거리인 삼각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였던 것이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분명 설산은 북방 천리밖인데 우리가 어찌 순식간에 도성 근처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김정희가 입을 딱 벌리며 경악했다. 그것은 전설 속 신선들이 쓴다는 축지법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노루가 알려준 그 비밀 통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한 신비의 지맥이었던 것이다. 하늘이 도우셨다. 짐승이 우리에게 천리 길을 단숨에 뛰어넘게 해주었어. 민대감은
감격에 겨워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피로도 잊은 채 미친 듯이 산을 뛰어내려갔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관아의 마패를 내보이며 말들을 징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농마가 된 옷을 입고 산짐승처럼 뛰어내려온 그들을 보고 기겁을 했으나 민대감의 서슬퍼런 눈빛과 왕명을 수행 중이라는 말에 군말 없이 가장 빠른 말들을 내어주었다. 16필의 말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말발굽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쉬지 않고 채찍질을 하며 도성을 향해 질주했다. 하지만 도성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성곽 너머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와 바람에 실려오는 곡소리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성의 정문인 숭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굳게 닫힌 성문 앞에는 피난을 떠나려는 백성들과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성벽 위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창끝을 겨누며 살벌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역병이 창궐하여 도성을 폐쇄한다.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물러가라. 수문장의 고함 소리에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성문을 두드렸다. 민대감은 말을 몰아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 외쳤다. 우리는 왕명을 받고 약을 구하러 갔던 사신들이다. 당장 성문을 열어라. 전하께 올릴 영약을 가져왔다. 그러나 수문장은 그들의 행색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며칠을 씻지 못해 거짓골을 한 데다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그들을 고위 관리라고 믿어줄 리 만무했다. 어디서 미친놈들이 와서 행패냐. 지금 전하께서는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약을 구해오기는커녕 내 놈들이 역병을 옮겨올까 두렵다. 썩 물러가지 않으면 화살을 쏘겠다. 네 이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는 도승지민 아무개다. 내 얼굴을 잊었단 말이냐. 민대감이 투구를 벗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호통쳤지만 수문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궁궐 내부의 상황은 그들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왕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조정의 실권을 쥐고 흔들던 간신배들은 이미 왕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다음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암투를 벌이며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민대감 일행의 귀환은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수문장은 이미 간신들의 사주를 받은 자였다. 역적들이 왕명을 사칭하여 도성에 난입하려 한다. 저들을 쏘아라. 수문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성벽 위의 궁수들이 활시위를 당겼다. 빗발치는 화살이 그들의 발치에 꽂히기 시작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이런 천하의 역적놈들을 보았나. 김정희가 칼을 뽑아 날아오는 화살을 쳐내며 소리쳤다. 관리들은 말에서 내려 서로의 몸으로 방패막을 형성했다. 그때 민대감이 품속에서 자광영지가 든 보따리를 꺼내어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천년 설산에서 구해온 자광영지다. 이 신비한 빛이 보이지 않느냐. 그 순간 보따리 틈새로 눈부신 보랏빛 서기가 뿜어져 나와 성벽을 환하게 비추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태양보다 강렬하게 타올랐고 그 신비로운 광채에 압도된 군사들은 저도 모르게 화를 내리고 뒷걸음질 쳤다.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부처님이 오셨다. 하늘이 약을 내려주셨다. 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수문장조차 그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사색이 되었다. 이 틈을 타 민대감이 우렁차게 외쳤다. 이 영약의 기운이 두렵지 않으냐? 전하를 살릴 기회를 내 놈들이 막는다면 3대가 멸할 것이다. 당장 문을 열라. 백성들의 동요와 신비한 빛에 기세가 꺾인 군사들이 수문장의 명령을 거역하고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성문이 열리자 민대감 일행은 질풍같이 말을 몰아 궁궐을 향해 내달렸다. 도성 안의 풍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길거리에는 거적에 덮인 시체들이 즐비했고 굶주린 개들이 그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에 관리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채찍을 휘둘렀다. 궁궐 정문인 광화문 앞에서도 경비병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자광영지의 빛과 민대감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근정전을 지나 왕의 침전인 강령전까지 단숨에 들이닥쳤다. 강령전 앞들은 침통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내관들과 상궁들은 이미 상복을 준비하고 있었고 대전 내관이 울먹이며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대감, 늦으셨습니다. 전하께서 방금
대전 내관의 말에 민대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안 돼. 그럴 리 없다. 비켜라. 민대감은 내관을 밀치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침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고 왕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가슴의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곁에 있던 어이들은 고개를 떨구며 통곡하고 있었다. 간신배인 병조판서가 민대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어딜 감히 들어오느냐. 전하께서는 이미 승하하셨다. 내 놈들이 늦게 와서 전하를 죽게 만든 것이다. 그는 민대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다. 닥쳐라. 아직 전하의 옥체에 온기가 남아있다. 민대감은 병조판서를 거칠게 밀어내고 왕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광영지를 꺼냈다. 보랏빛 버섯은 여전히 강렬한 생명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전하, 소신이 약을 구해왔나이다. 부디 눈을 뜨시옵소서. 저 눈보라치는 설산에서 말 못하는 짐승조차 전하의 쾌유를 빌며 길을 열어주었나이다. 어찌 백성을 버리고 가려 하시옵니까? 민대감의 절규는 침전의 천장을 때리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옆에 있던 어이에게 약을 넘겨주며 소리쳤다. 무엇하느냐? 당장 이 약을 다려라. 촌각이 급하다. 어이는 넋을 잃고 있다가 자광영지의 빛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받아들었다. 이것은 진정 자광영지이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병조판서와 그 무리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렸다. 죽은 사람에게 약을 써서 무엇하느냐? 옥체를 능멸하는 짓이다. 그들이 군사를 시켜 민대감을 끌어내려 하자 함께 온 15명의 관리들이 칼을 뽑아들고 민대감 주위를 에워쌌다. 단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놈은 베어버리겠다. 김정휘의 눈에서는 핏발 선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온 그들의 기백은 궁궐 호위병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팽팽한 대치 속에서 어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탕관에 자광영지를 넣고 불을 지폈다. 신기하게도 약초가 물에 닿자마자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 가득 향기로운 냄새가 퍼져나갔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밖에서 시들어가던 화초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다. 약이 다 다려지자 어이는 조심스럽게 왕의 입을 벌리고 약물을 흘려넣었다. 꿀꺽 하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왕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병조판서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민대감과 관리들은 바닥에 머리를 태우며 피눈물로 기도를 올렸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일각이 여삼추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왕의 손가락이 움찔하고 움직였다. 그리고 멈췄던 가슴이 다시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왕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오자 침전 안은 발칵 뒤집혔다. 잿빛이었던 왕의 얼굴에 서서히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떠졌다. 흐릿하던 왕의 눈동자가 점차 초점을 찾더니 눈앞에 엎드려 있는 민대감을 알아보았다. 민대감, 그대인가? 가늘지만 분명한 왕의 목소리가 들리자 중전과 내관들은 일제히 전하를 외치며 오열했다. 병조판서와 역심을 품었던 무리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주저앉고 말았다. 민대감은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왕의 손을 잡았다. 예, 전하, 소신들이 돌아왔나이다. 약속대로 살아서 돌아왔나이다. 왕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미한 미소를 지었다. 왕의 회생과 함께 침전 밖으로 퍼져나간 약냄새는 궁궐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향기가 닿는 곳마다 병마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충심과 자비,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응축된 생명의 기운이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왕은 깨어났으나 이 사태를 방관하고 권력을 탐했던 자들에 대한 단죄와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기적은 궁궐 담장을 넘어 바람을 타고 도성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갔다. 자광영지를 달인 약탕관에서 피어오른 보랏빛 연기는 단순히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생명의 입김이자 하늘이 내린 자비의 숨결이었다. 퀴퀴한 시취와 절망의 한숨으로 가득 찼던 저작거리에
향긋하고 청아한 솔향과 박하향이 섞인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스며들자 거적대기 위에 널브러져 죽을 날만 기다리던 병자들이 하나둘씩 코를 실룩였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맡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 기침으로 피를 토하던 노인이 상체를 일으켰고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가 눈을 뜨고 어미를 찾았다. 마치 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약 기운이 닿는 곳마다 잿빛으로 죽어가던 생명들이 푸른 싹을 틔우듯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거리는 순식간에 만세, 주상전하 만세를 외치는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뒤덮였고 그 소리는 다시 구중궁궐로 메아리쳐 들어와 왕의 귓가에 닿았다. 침전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왕은 비록 야위였으나 그 눈빛만은 예전의 총기를 되찾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왕은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민대감과 15명의 결사대를 굽어보았다. 그리고 그 옆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병조판서와 간신배들을 향해 서리빨 같은 시선을 던졌다. 짐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너희는 백성을 구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권력 노름에 빠져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했더냐. 왕의 나직한 목소리는 천둥보다 무거웠다. 병조판서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전하, 소신은 그저 도성의 안위를 위하여. 왕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았다. 내 놈의 안위가 아니더냐. 여봐라, 당장 저자들의 관복을 벗기고 하옥하라. 추후 엄히 국문하여 그 죄를 물을 것이다. 금군들이 들이닥쳐 간신들을 끌고 나갔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침전에는 다시금 엄숙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왕은 부드러운 눈길로 민대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경들이 짐을 살렸다. 아니, 이 나라를 살렸다. 그 험한 설산까지 가서 어찌 이 귀한 약을 구했는지 그 여정을 짐에게 들려줄 수 있겠는가? 민대감은 엎드려 읍소하며 지난 수십일간의 사투를 하나도 빠짐없이 고했다. 살을 내는 추위와 굶주림, 맹수의 위협, 그리고 결정적으로 덫에 걸린 사양노루를 만난 일과 자신의 옥패를 주고 그 생명을 살려준 일, 그러자 그 짐승이 은혜를 갚기 위해 비밀의 화원으로 인도한 기이한 사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왕의 표정은 수시로 변했다.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기도 하고 안타까움에 탄식을 내뱉기도 했으며 마지막에는 깊은 감동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다. 이야기를 마친 민대감이 말을 맺었다. 전하, 이 모든 것은 소신들의 공이 아니오라. 미물조차 감화시키는 전하의 덕이 하늘에 닿은 것이옵니다. 그 노루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설산의 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다. 경이 옥패라는 재물을 버리고 자비를 택하였기에 그 자비가 돌고 돌아 짐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여 사필귀정이라. 짐은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노라. 왕은 즉시 내관에게 필묵을 가져오라 명하여 교지를 내렸다. 금일부로 전국에 영을 내려 무분별한 살생을 금하고 특히 북방 설산 일대를 성역으로 지정하여 그 어떤 사냥꾼도 덫을 놓지 못하게 하라. 또한 짐을 살린 사양노루를 보은수보 은소라 칭하고 그 그림을 그려 만백성에게 효와 신의의 본보기로 삼게 하라. 왕의 파격적인 조치에 대신들은 감복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이는 단순히 짐승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생명을 경시하던 당시의 풍조를 바꾸고 덕치를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어 왕은 16명의 결사대에게 파격적인 상을 내렸다. 민대감은 벼슬을 높여 우의정에 제수하고 나머지 15명 또한 각자의 품계를 3단계씩 올려주노라. 또한 너희를 구국십육신 주고시료첸이라 칭하여 그 공을 영원히 기리게 할 것이다. 관리들은 망극하여 눈물을 흘리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를 연발했다. 그러나 민대감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엎드렸다. 전하, 소신에게 과분한 벼슬을 내리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나이다. 하오나 소신은 늙고 병약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 정사를 돌볼 기력이 없사옵니다. 부디 소신이 낙향하여 여생을 조용히 보내며 이번에 얻은 깨달음을 후학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물러나기를 청하는 그의 청렴한 모습에 왕과 신료들은 다시 한번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왕은 민대감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아쉬워하며
그의 청을 수락하되 궤장 지팡이와 의자를 하사하여 원로로서의 예우를 다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괴질이 휩쓸고 간 상처는 씻은 듯이 아물었고 조선 팔도는 전례 없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고 웃음꽃이 피어났다. 거리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이 풀려났으며 탐관오리들이 사라지니 태평성대가 도래했다. 사람들은 이 모든 평화가 설산의 기적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고 민대감과 사양노루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아이들은 잠들기 전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할머니, 그 노루 이야기 또 해주세요 라고 조르곤 했고 사냥꾼들조차 산에 들 때는 짐승에게 절을 올리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겸허함을 배우게 되었다. 낙향한 민대감은 고향 산천에 작은 정자를 짓고 망북정 왕배팅이라 이름 지었다. 북쪽을 바라보는 정자라는 뜻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곳에 올라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곤 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마을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옛 이야기를 해달라고 보챘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백발이 성성한 민대감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먼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얘들아, 저 산 너머 아주 먼 곳에 신비한 친구가 살고 있단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이 통하면 인간보다 더 깊은 의리를 보여주는 친구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대감, 마님, 그 친구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민대감은 허허 웃으며 찻잔을 들었다. 보고 싶다마다. 허나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단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숲의 향기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이 그 친구의 안부를 전해주고 있으니까. 그때 신기하게도 북쪽 하늘에서 한 줄기 서늘하고도 향긋한 바람이 불어와 정자의 풍경을 댕그렁 울렸다. 민대감은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바람을 음미했다. 그의 눈앞에는 하얀 눈밭 위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던 그 맑고 슬픈 눈망울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절뚝거리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이 지금의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으나 한순간의 자비가 천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를 그는 몸소 체험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고맙네. 부디 자네도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하기를. 민대감의 입가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멀리서 추수를 끝낸 농부들의 흥겨운 노랫가락이 들려왔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설산의 눈보라 속에 피어난 인연의 꽃은 그렇게 온 누리의 향기를 남기며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전설로 완성되었다.